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1주에 펼쳐질 대혼란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위원회에서 전체 금융권의 1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87.4%예요. 이게 작년 말 대비해서 5.3% 잔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1632조 원에서 올해 8월에 1719조 원까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이 87조 원의 증가세가 얼마나 큰 거냐?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5.4%라는 증가세가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했었고요. 이게 후보자 시절부터 자신의 손신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6% 선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5.3% 증가세가 나왔네. 그러면은 6%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럼 가계부채 증가세 6%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8월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8.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반토막 난 거였어요. 신용대출 증가세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9월 달에도 한 8.5조 원 증가하겠네 예상해보면 9월 말 기준으로 1727조 원 규모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2020년 말 기준에서 6% 증가 수준이 얼마냐? 1729조 원이거든요. 거의 근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9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적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려는 선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8월과 9월에 IPO가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말 정도가 되면은 가계부채 목표 증가세인 6%가 달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월 달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6%에 도달하게 되면 10월 달 4분기부터는 강한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하죠? 야, 이거 6% 증가세가 나타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한 책임을 지어서 더 이상 대출을 못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야, 정부에서 목표를 4%에서 6% 정해놨는데 괘씸하게도 대출을 더해준 그런 금융사별로 따로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축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대 은행, 두 번째 5대 은행을 포함한 이제 1금융권인 은행권, 세 번째는 제2금융권까지 나눠서 보겠습니다. 어디가 대출을 그렇게 많이 늘렸을까요? 자, 첫 번째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는 이 5대 은행,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들입니다. 자, 작년 12월에 670조 규모의 가계대출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 8월까지 698조 원으로 4.2% 증가했어요. 전체 증가세 평균 5.3%보다 낮습니다. 자, 이 중 상당수가 이 증가세 상당수가 NH농협에서 담당을 했고요. 나머지 4대 은행은요. 2% 수준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자, 이제 1금융권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보겠습니다. 5대 은행 플러스 외국계나 인터넷 지방은행까지 보자는 거죠. 작년 12월 기준으로 988조 원 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8월에 1046.3조 원까지 증가를 했어요. 증가율을 봤더니 5.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5대 은행 제외하고 나머지 은행 증가율을 봤더니 9.3조 원 증가한 거예요. 잡았다 유놈. 외국계 인터넷 지방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의 주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미 이들 은행은요 자체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요. SJ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을 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요 신용대출 한도를 3천만 원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지금 뭐 연봉에 맞춘 1금융권에서 5천만 원 수준을 맞추는데 여기는 더해서 3천만 원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왜? 대출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찍힌 거예요. 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87.4조 원인데 2금융권에서 28%를 차지해요. 무려 30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60조 규모였거든요. 제2금융권에서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으세요?
1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1천억 원. 자, 그런데 올해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300배가 늘어난 거죠. 자, 제2금융권 역시 대출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규제 강화 부분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올해 왜 이렇게 많이 대출이 늘었냐? 결국에는 풍선 효과가 불었다는 거죠. 1금융권의 대출이 좀 쪼였더니 2금융권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카드사 그리고 다른 제2금융권에도 한도 축소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출을 증가를 많이 시켰던 지역농협하고 저축은행에서 계속해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상 연말까지 5대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5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연말에 야, 이쪽으로 몰려서 대출을 빨리빨리 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장을 만나서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하라고 요청을 했고, 여기에 금융지주들도 화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어떤 뜻이냐, 다음 달부터 대출을 쪼이면 너네한테 몰려갈 테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예상이 가능해요. 일단 제2금융권 중심의 대출 규제 강화, DSR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제2금융권이 누락이 됐잖아요.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바로 당겨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규제 강화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은행권 대출 증가의 핵심인 전세대출 축소 방안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전세대출 축소 방안, 지금 전세 가격의 80%까지 해주는 부분이 이게 주택담보대출 LTV 40%까지 적용되는 거랑 너무 차이가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출 규제 강화 부분은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런 기대감이 갖고 있는 수요자들한테 충분한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수요자한테 충분한 대출이 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한도 리셋된다고 다시 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출 가계를 이제 가계 대출을 계속 줄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안 오래 갈 수 있는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대출 규제는요, 실수자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크게 피해를 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바로 청약 대기자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던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여기 평균 분양 가격이 한 8억이 좀 안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그리고 대형 평수는 9억 8천이었습니다. 자, 이거 분양가 어떻게 납입하죠?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죠. 자, 계약금 20% 내가 마련해야 됩니다. 누가 대출도 안 해줘요. 중도금 이제 6회차 중에서 4회차는 대출해주고 2회차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현금으로 3억 1,600만 원을 보유해야 되고요. 101제곱미터 기준으로 현금으로 7억 8,400만 원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대출 받을 때 3억 없는 사람들은 지원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약 대기자들이 어디서 돈이 나서 3억이란 돈, 7억이란 돈이 있어서 수백 대 1 경쟁률이 날까? 다 신용대출로 그동안 자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놓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이런 청약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특히 하반기에는요, 정말 좋은 분양이 줄줄이 대기해 있습니다. 둔촌주공에서 무려 4,786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져요. 소형뿐만 아니라 중형 면적까지 1,000세대 넘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 만에 제대로 된 분양이겠습니까? 방배 오고요, 일반 분양 1,088세대가 오게 됩니다. 양쪽에 있는 이 분양, 둔촌주공이나 방배 5구역 모두 다 부동산 시장이 대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대출 규제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면 이게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을 원한다면요, 기본 중에 기본은 현금 확보에서 시작되고, 이 현금 확보는 대부분 신용대출을 과도하게 받으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K뱅크 같은 데서는요, 신용대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신용대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청약 당첨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청약제도상 어쩔 수가 없어요. 신용대출 안 끼고 청약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자, 지금 변화하는 제도에서 나한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양 선곡으로 폭락에도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철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희 쇼킹부동산 아파트 교과서 편에 분양을 위한 기본 지식부터 향후 공급이 많을 지역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이사 전략으로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